차장두나 송안숙. 팔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절대로 손잡이를 놓아서는 아니 될 일이었다. 17 먹은 부한처녀 송안숙은 마음속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노래를 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운전기사가 급 커브를 틀었다. 차가 기우뚱하더니 사람들이 안쪽으로 쏠려 들어갔다. 꼽쳐시는 신발로 발판에 버티고 있던 안숙은 가슴팍으로 승객들을 밀면서 황급히 차문을 닫았다. 사방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욕설이 튀어나왔다. 이 개같은 년아, 우리가 뭐 콩나물인 줄 아니? 야, 죽도록 차장이나 헤쳐먹어라. 버스가 맹렬하게 속력을 냈다. 욕설이 잦아들고 안숙은 생각했다. 정말 영국 황제가 나를 부러워할까? 안숙은 버스 안내양이다. 사람들은 차장이라고 부른다. 차장은 차의 손바닥이다. 사람이 아니라 차의 부품이다. (1961년 6월) 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차장들을 전원 여자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했던 정부였다. 그동안 남자 차장들에 의하여 가끔 발생되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없이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이런 명분에 남자 차장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6월 12일 부산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8월까지 전국 버스 차장들이 남자에서 여자로 교체됐다. 이미 2년 전 서울버스에 여차장 87명이 시범 운영된 적도 있었던 터라 사람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음 정류장을 안내하는 젊고 예쁜 안내원들을 기대했다. 1960년대 사람은 남아돌았다. 여자는 더 남아돌았다. 사람값은 쌌다. 여자값은 더 쌌다. 여자는 여자일 뿐 사람 취급 안 는 시대였다. 대한민국 첫 상공부 장관이자 첫 여성 장관인 임영신 뒤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됐다고 쑥덕거릴 정도였다. 많은 시골 계집 아이들이 보따리를 들고 무작정 도시로 올라왔다. 일자리는 적었고 그나마 무학의 10대 소녀들에게 돌아갈 일은 없었다.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 무릎팍에서 술을 따르고 커피잔을 나르는 유흥가로 흘러갔다. 그런데 학력 제한은 물론 나이 제한도 없는 일자리가 생겼다. 식모보다 나았고 직공보다 쉬웠다. 사람 대접 못 받는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여차장은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꿈의 직업이었다. 하지만 꿈의 직업은 사람의 직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자들을 딱 그만큼만 대접했다. 사람이 아니라 차장,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로만. 1989년 4월 20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버스 회사에서 여차장 3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낼 때까지 22년 4개월 20일 동안 여차장들은 사회의 손바닥 취급을 받으며 죽으라고 일하다 마치 하늘로 휴거한 듯 사라져버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중산층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연약한 손들. 하지만 여차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집단 실종된 직업군이다. 여차장이 생겨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9월 21일 아침 9시 서울 상도동 상도극장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에서 여차장이 추락했다. 문을 닫지 않고 떠난 버스에서 굴러떨어진 것이다. 여차장은 병원으로 옮긴 지 3시간 만에 죽었다. 이름은 정경자. 나이는 18이었다. 공식적으로 보도된 첫 사고였다. 도시 인구는 폭발하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는 비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버스마다 사람들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어떻게 터지지도 않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다. 여자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 대신 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았다. 차장들은 새벽 4시 일어나 첫 차에 올라 하루 16시간, 18시간을 승강구에 서서 일하다 밤 12시가 다 돼서 막차에서 내렸다. 차 내부를 청소하고 세수를 하고 합숙소에 누우면 새벽 1시 정도였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아침이 오곤 했다. 1964년
그녀들이 받는 월급은 1,400원이었다. 그때 쌀 한 가마니 값은 3,556원이었다. 차장들은 그 월급을 쪼개서 저금을 하고 고향으로 붙이고 동생들 학비를 댔다. 못 배워서. 기술이 없어서. 어린 여자들은 조막잠을 자면서 신세를 한탄했다. 마침내 3년 만에 일이 터졌다. 1964년 1월 16일 새벽 2시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한 버스회사 여차장 74명이 집단으로 합숙소를 탈출했다. 전날 아침 회사 측에 대우를 잘해달라고 요구한 게 탈이었다. 요구사항은 첫째, 1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둘째, 1급을 50원 올려달라. 셋째, 밥을 제대로 달라. 넷째, 매질을 일삼는 감독을 내보내라. 이런 요구에 회사는 17, 18 먹은 여자애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구 때렸다고 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왜 차장 누나가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지 알게 됐다. 언뜻 들으면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대 영국 공장 같은 노동 환경에 사회가 아연 실색을 했다. 이듬해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검신, 몸수색이다. 1965년 9월 22일 서울시는 운수업체들에게 지나친 몸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삥땅. 그러니까 여차장들이 현금을 빼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업체들은 감독을 시켜 몸을 뒤지곤 했다. 제조업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현금이 오가는 영업 특성과 저임금에 시달린 미성년 노동자들의 심리에서 오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행태였다. 한 여차장은 처녀로서 난생 처음 당하는 일에 눈물이 났다고 했다. 중노동과 저임금, 비인권적 대우는 차장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듬해 1월 8일 서울역 앞길에서 여차장 금자가 차문에 기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한 달 뒤 서울 서교동에 있는 버스회사 여차장 117명이 새벽에 탈출했다. 며칠 전 여차장 2명이 삥땅을 하다 적발되자 회사는 경찰을 동원해 여차장 전원을 조사하며 손가락 사이에 만년필을 끼워 비틀며 고문을 했다. 10월에는 한 버스 회사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여차장들을 옷을 벗기고 몸을 뒤지다가 집단 탈출극이 벌어졌다. 문제가 계속됐다. 버스 업체들은 여자들은 풍기가 문란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차라리 남자 차장을 부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분들은 미성년으로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가운데 누군들 가엾지 않으려만 신새벽 회치기 전에 별을 이고 나갔다가 별을 이고 돌아와야 하는 하루 18시간 노동의 여차장만큼 가련한 신세도 드물다고 했다. 그해 여름 상습적으로 삥땅을 하던 21살짜리 여차장 수키가 적발됐다. 5남매 맞이인 수키는 학업을 중단한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을에는 삥땅 혐의를 받던 희자가 제1한강교에서 투신 자살했다. 18살이었다. 안타까워만 했을 뿐 세상은 더 무서워져 갔다. 1968년 6월 서울 충정로에서 여차장 명혜가 버스에 치였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그날 명혜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시경이 내건 차량 질서 확립 캠페인에 끌려 나왔다. 만 이틀 동안 앉지도 못하고 18시간씩 일을 하다 쉬지도 못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운전기사들까지 전혀 필요 없는 짓에 어린 소녀들을 혹사시킨다고 비난했다. 소녀들은 사람이 아니라 장, 손바닥 힘이 다시 입증됐다. (1969년에는) 삥땅 감시원이 버스에 탔다. 승강기 발판 아래 설치한 계수기, 넘버링을 해가며 얻어낸 승객 숫자는 여차장들 센터를 까는 데 이용됐다. 고학생을 공짜로 태워주고 취객에게서 요금을 받지 못한 차장들은 종점이 가까워지며 얼굴이 창백해지곤 했다. 그해 12월 서울시는 시내 여차장 7천여 명 가운데 50%가 매일 매를 맞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시간은 여전히 18시간에 일당은 400원이었다. 1년 뒤 1970년 3월 여차장 옥순이가 죽었다. 옥순이는 승강대에서 졸다가 정류장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고서 밖을 보다가 교통표지판에 부딪혔다. 19살이었다.
또 다른 차장 영숙은 다른 버스에 치여 두 다리를 잃고서 이렇게 말했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한없이 불쌍하다. 열악한 환경과 사회 문제가 된 삥땅을 놓고 그해 4월 YMCA 주관으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제는 삥땅이란 무엇인가. 한 여차장은 하루 300원 삥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죄의식이 너무 커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천주교, 원주교구, 주교, 지학수는 누구나 공정한 보상과 권리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삥땅은 죄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한 달 뒤 18살 먹은 차장 정숙이 죽었다. 많은 버스 문을 닫지 못하고 매달려서 가다가 승객들에 밀려 떨어졌다. 전신주에 부딪힌 뒤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고향에서 올라와 차장 근무하던 첫날이었다. 2달 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이듬해 구로공단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시골에서 상경한 여자아이들은 조금씩 버스 회사에서 공단으로 목적지를 바꿔갔다. 그렇게 세월이 갔다. 1974년 5월 22일 또 여차장을 놓고 YMCA에서 심포지엄이 열렸다. 4년차 여차장 옥내가 원고를 읽었다.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승무하는 차량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무사고를 빌고 출발해 돌아오는데 2-3시간이 걸립니다. 종점에서 3분에서 5분까지 쉬는데 이 시간에 입금을 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스피커가 있어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꼭 지옥만 같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생리 때도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가 됩니다. 새벽 4시의 고역이야말로 우리 안내원밖에 모릅니다. 옥내는 원고를 다 읽지 못했다. 청중들은 울었다. 이듬해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가 개봉됐다. 차장이 됐다가 사고로 팔을 잃고서 창녀로 전락한 시골 여자 이야기. 많은 차장들은 일부러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 1976년 1월 5일 삥땅 혐의로 몸수색을 당하던 여차장 영옥이 사표를 강요받고 숙소에서 과도로 할복을 시도했다. 엿새 뒤 한많은 넘버링 개수기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 사이 많은 차장들이 공단으로 빠져나갔다. 공단에서는 야간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벌이도 좋았으니까. 검신도 버스보다는 덜했으니까. 차장 인력이 줄면서 남은 차장들의 삶은 더 고달파져 갔다. 개수기가 사라지고 그해 4월 검찰은 몸수색도 금지했다. 하지만 검찰 선언 보름 뒤 서울에서는 여차장 70명이 속옷 차림으로 농성을 했다. 동료가 사 먹은 드링크 한 병 값을 찾으러 또 심야에 검신을 당한 것이다. 이듬해 1월 부산 버스회사 합숙소에 불이 났다. 입구 쪽 난로에 붙은 불이 번졌다. 뒤쪽에 큰 창문이 있었지만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돈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불로 여차장 5명이 죽었다. 차장들 불쌍하다는 말이 모두에게서 나왔다. 그해 9월 한 여차장이 이틀 연속 근무하다가 추락사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해 연말 대통령이 버스 안내양 처우를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듬해 1월 화들짝 놀란 서울시가 91개 업체를 몽땅 조사했더니 16개 업체는 합숙소에 난방시설이 전무했고 있는 곳도 낮에는 난방을 틀지 않았다. 2군데는 비가 샜고 20군데는 큰 방 하나에 7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해 3월 부산 버스 업체들이 여차장들 호주머니를 미싱으로 박아버렸다. 또 회사끼리 삥땅 파파라치를 운영해 다른 회사 버스를 타고 승객 수를 셌다. 현상금은 5,000원이었다. 대통령이 종업원 후생복지 향상에 앞서줘서 감사하다고 격려 친사를 보냈다. 그 무시무시한 행간을 읽은 부산버스는 열흘 뒤 여차장 월급을 33% 전격 인상했다. 전국에 임금 인상 선풍이 불었다. 하지만 몸수색, 개수 검색은 계속됐다. 그해 12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업체는 간첩이 나왔다며 자는 여차장들을 잠옷바람으로 사무실에 가둬놓고 숙소를 수색했다. 어느 틈에 명칭은 차장에서 안내양으로 바뀌었다.
1980년 12월 안내양 생활 2달째인 숙희가 쥐약을 삼켰다. 회사는 입금액이 190원 차이가 난다고 몸을 뒤지고 돈이 안 나오자 잘도 감춘다고 욕을 했다. 190원 때문에 한 달 새 6번 센타를 까인 오키는 약국에서 100원짜리 바카스를 사서 마시고 쥐약을 털어넣었다. 송안숙이 여차장이 된 것은 오키가 자살을 시도하기 2년 전인 1978년 9월 2일이었다. 안숙은 전북 부안에 살았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와 열심히 일하는 엄마, 그리고 언니와 남동생 둘과 함께 주산면 들판에서 농사짓고 살았다. 국민학교 6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노름으로 논 12마지기를 하룻밤에 탕진하고서 바닷가 하서마을로 이사를 했다. 안숙은 엄마를 따라다니며 갯가에서 조개도 줍고 가마니도 만들어 돈을 벌었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딸년들 필요 없다고 술 주정을 했다. 5일간은 안숙은 10아들 안 부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기 손으로 2 동생들 공부시키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중학교는 가지 못했다. 대신 조갯살 다듬는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서울 가서 돈 벌어. 안숙을 예뻐하던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안숙을 서울 여의도 친척네로 보냈다. 양품점에 취직시켜주겠다던 선생님 친척은 6개월 동안 안숙을 식모로 부려먹었다. 연탄불 꺼지면 번개탄으로 불을 피웠고 2살 아래 계집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안숙은 집을 청소했다. 이걸로는 동생들 못 가르친다. 안숙은 가져온 짐 모두 남겨두고 추석날 집으로 도망쳤다.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결국 택한 직업이 여차장이었다. 힘은 들지만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번다고 했다. 직장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김포교통이었다. 안숙은 130번과 41번 버스를 탔다.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였다. 친구 소개로 면접 보던 날 경기도 김포교통 사람이 문제를 냈다. 35 곱하기 7은? 그때 성인요금이 35원이다. 질문 6개에 바로 답을 맞춘 안숙은 취직이 됐다. 한 달 교육을 받고 안숙은 문짝을 잡았다. 차장이라는 게 서러웠다. 중늙은이들은 취한 척하며 가슴을 건드리고 내렸고 학생들은 10개 묶음 회수권을 11장으로 잘라 토큰통에 넣었다. 도저히 더 태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저기 다음 버스 온다고 거짓말하고 오라이를 외쳤다. 정주행에 남은 사람들이 뒤통수에 퍼부는 욕을 들으며 안숙은 이를 악물었다.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는다. 손잡이를 쥔 팔이 끊어질 것 같은 때면 급커브를 틀어주지 않는 모범 기사들이 미웠다. 승객에게 화를 내도 혼이 났고 돈이 모자라도 혼이 났다. 은근히 차장들에게 담배며 토큰 상납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안숙은 회사로 가서 고자질을 했다. 저 기사랑 같이 배차하지 말아달라고. 어쩌다가 졸다가 버스에서 떨어졌을 때 웬만하면 참았다. 무릎에 난 생채기는 빨간 약 대충 바르고 구멍난 옷은 자기 전에 메꿨다. 욕먹기도 싫었고 욕하기도 싫었다. 대신 자존심에 상처받기는 정말 싫었다. 35원 안 내겠다고 거들먹대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는 관리들에게 안숙은 꼬박꼬박 10원짜리로 잔돈을 거슬러 줬다. 회사에 가서 싹싹 빌면서도 속으로는 통쾌했다. 대신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월급 나오면 꼬박꼬박 따로 떼서 집으로 붙였다. 그러다 목돈 200만 원을 모아서 소 2마리 사서 엄마한테 선물했다. 2 동생은 너희는 우리 집 기둥이다 라고 설득해 전문대까지 보냈다. 훗날 남동생들이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안숙이 물었다. 아직도 딸이 싫으시냐? 미안하지도 않으시냐?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다 미안하다. 잘 살거라. 그때 안숙은 울면서 아버지와 화해했다. 1984년 인금란이 김포교통의 교양선생님으로 왔다. 중학교 교사였던 임금란은 학교보다 넓은 교육을 꿈꾸며
안내양들을 가르쳤다. 한강도 하루에 몇 번씩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니? 28살 난 물정 모르는 처녀 선생에게 차장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는 한강 건널 때면 그냥 빠져 죽고 싶어요. 아침에 합숙소 바닥 대걸레질을 하는 아이들 입에서는 김수희의 노래가 반복됐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현실에 무지했던 금나는 안내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세상을 배웠다. 1984년 그해 정부가 안내양 처우에 결정적인 조치를 내렸다. 시민 자율버스. 2개 있던 버스문 가운데 뒷문을 없애고 승객은 앞문으로만 승하차를 하며 토큰통에 직접 요금을 넣게 됐다. 아예 안내양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한 자율버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하철이 일상화되면서 버스 승객도 줄었다. 여자들 일자리가 늘면서 차장이 되려는 시골 아이들도 줄어들었다. 사회에서는 안내양용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세상은 더 이상 안내양을 원하지 않게 됐다. 빙땅, 센터까기, 오라이. 당일도 사라지고 어느 틈에 안내양은 잊혀갔다. 1982년 송한숙이 결혼을 했다. 지겹도록 힘든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14살의 상경에 자수성가한 일곤담의 장남과 만나 결혼을 했다. 그리고 3년 뒤 가을 최고참 안내양인 1호 언니 안숙은 버스 회사를 떠났다. 24살, 정확하게 만 7년 동안 문짝을 두드린 세월이었다. 4년이 또 지난 1989년 4월 20일 교양선생 금난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가 결혼 욕심에 너희들과 더 있을 수가 없구나. 밤새 합숙소에서 회의를 한 안내양들은 이튿날 회사에 집단 사표를 냈고 김포교통은 안내양이 없습니다 라고 버스에 써붙였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았던 버스 안내양 33명은 그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해 12월 30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안내양 승무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송한숙은 지금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임금나는 목사가 됐다. 지금 기독교 장로의 여신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차장 누나.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주던 안내양 누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이 안내양들이 그렇게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50이 넘어서 그 옛날들을 생각하니까 아득합니다. 안내양이란 직업은 정말 꿈처럼 나타났다가 꿈처럼 사라져버린, 모두가 잊어버린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차장 언니 송안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기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고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아이들 타이를 때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읊는 저 자신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술 따르고 웃음 팔며 쉽게 돈 벌 직업 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창피하고 무서운 직업이라고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차장 생활 숨기고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찌됐든 한 시대, 한 분야를 맡아서 사회를 굴러가게 했으니까요. 다들 힘들었죠? 우리는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대한민국을 떠받치던 차장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모두의 대한국인입니다.